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1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갔는데 이번 주도 벌써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도 좀 빨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서론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뉴스만 좀 이렇게 기사만 좀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 서론이 이렇게 기냐 하는데 요즘은 또 긴 서론이 오히려 위로가 돼서 좋아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워낙 시장이 변동성도 심하고 또 댓글에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서론이 항상 좀 10분 이상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 수술을 3번 해보신 분도 계셨는데요. 보니까 토리스라는 분이 3번이나 하셨군요. 20년간 냄새도 못 맡고 늘 입으로 숨을 쉴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한 7살 때부터 코가 막혀가지고요. 한 작년부터 코가 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한 45년을 냄새를 못 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7월, 8월 아주 더울 때 코가 좀 뚫렸었거든요. 살짝 뚫리면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왜냐하면 이 밥의 향이 느껴지니까. 근데 대부분은요, 뭔 맛인지도 모르고 먹어요. 짠맛, 단맛, 매운맛, 이 정도는 아는데, 아까 어제 그 고수 제가 잘 먹었다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이 비릿한 냄새 때문에 처음에 못 드셨다고 하는데, 냄새는 못 맡아서 잘 먹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설레이는 배경님도 고수 참 좋아하신다고 주말에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가신다고 했는데, 네. 서울 오셔가지고 여의도 오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 대표 번호로 한 번씩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제가 점심 약속 없으면 뭐 베트남 쌀국수든 아니면 부추된장이든 만둣국이든 같이 식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샌디에고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또 댓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타겟이나 월마트 얘기한 것을 읽어주시는 걸 저희 둘째가 봐서 전문인 별명이 타겟 아저씨라고 합니다. 엉클 타겟이네요. 제가 엉클 타겟 괜찮네요. 엉클 톰보다 엉클 타겟.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참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살기 힘든 시기에, 그죠? 엄마가 HTS 이런 거 켜놓고 뉴스 창 켜놓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참 우리 엄마가 되게 자랑스러울 겁니다. 네. 엉클 타겟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국 오시면 반드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어제 코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감사의 댓글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분이시네요. 정메탈님이 동남아 파견 근무 때 고수를 많이 먹었는데 처음에는 비린 냄새 때문에 못 먹다가 고수의 비타민이 풍부해서 더운 데서 기력이 없을 때 고수가 된다는 말을 듣고 항상 음식에 넣어서 먹었어요. 약 먹는다 생각하고. 네, 저는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명상 나들이 님도 고수 먹기가 너무 고역이었는데 이런 걸 우째 먹노 싶었는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티모 팍이라는 분이신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어떤 선택을 하든 그로 인한 행복, 괴로움 등 인과적 결과에
총량은 같습니다. 단지 어떤 것이 먼저 나타나고 어떤 것이 늦게 나타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결정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물리도 좋아합니다. 제가 뭐 물리학을 아주 뭐 깊게 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학교 때도 서점 가면 뭐 쉽게 보는 물리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 쉽게 뭐 이렇게 읽는 수학 이런 거 책도 사서 막 읽고 했었는데 이 질량 보존의 법칙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과학적 진리잖아요. 법칙이니까 법칙이죠, 법칙. 법칙인데 말과 글에도 저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이 말을 하고 나면 이게 녹음이 되지 않으면 없어진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가 했던 말이 어딘가에는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했을 때 그 나쁜 말은 반드시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처럼 반드시 나쁜 반작용이 오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그 많은 나쁜 말과 나쁜 짓을 하면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타니는 그랬잖아요. 그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울 때 남이 버린 운을 자기가 담는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생이었던 오타니가 야 그런 걸 어떻게 저 나이에 알았지? 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 쓰레기를 주움으로써 아 참 여기 깨끗하네.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런 선한 행동이 결국은 지금의 오타니 만화 캐릭터 같은 이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을 만들어내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그런 얼굴도 되게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게 평소에 나의 많은 선한 행동들이 결국은 반작용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본인한테 긍정적인 그런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량 보존의 법칙 내가 한 말과 행동에도 내가 한 행동도 비디오로 찍어놓지 않으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존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드리밍이라고 하잖아요. 멍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제가 이 데이드리밍을 좀 많이 하던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렇게 잡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잡생각. 아이고, 차트 분석책 언제 나와요? 하셨는데, 아이고, 내년에 좀 여유가 생길 때, 정말 써서 내년 상반기 한 5, 6월 달에는 책 나올 수 있도록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자, 부동산 시장에도 들이우기 시작한 빅벌러 현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핸드폰을 판매하는 은행, 맥주를 만드는 치킨 회사, OTT를 제공하는 택배 유통사, 이렇게 서로 다른 산업이 융합하면서 경계가 흐려지는 사회적 현상을 빅벌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블러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흐릿흐릿해지고 막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하고 플랫폼이라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산업체 간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과거에 생각했던 내 밥그릇이 더 이상 나만의 밥그릇이 아닌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을 구분하는 경향이
강한데 많은 대학 부동산학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과목을 분리하고 있고요. 졸업 후 진로 선택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에 관련된 분야,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분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동산 시장에도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거용 부동산과 빌딩으로 대표되는 상업용 부동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파트와 빌딩 시장에서 가격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 비중으로 본다면 몇 천억대 빌딩 거래가 상업용 부동산을 대표하겠지만 거래 건수는 50억 미만의 중소형 상업용 빌딩이 전체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빌딩보다 비싼 아파트의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분기당 200여 건에 불과했다. 30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580건과 700건을 기록을 했고요. 분기당 500여 건에 불과한 50억 미만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투자자도 고가 아파트와 꼬마 빌딩을 비교 선택지로 놓고 투자를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요 얘기 기사 읽고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산 가격이 아니라 임대료라는 공간 가치 측면에서도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최근 집주인이 모간 스탠리라는 말이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외국계 자본이 과거에는 국내 오피스나 호텔 시장을 주력으로 투자해 왔다면 최근에는 새로운 먹거리로 주거용 부동산 임대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래요. 이런 투자 행태의 변화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근간에는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 월세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요.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는 월세의 반란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월세가 빠르게 올랐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택 월세 시장이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이 보이는 매력적 투자처로 인식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빅블러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역별 부동산 가격에서도 특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가 주택지의 입지가 강조되고 전통적인 상권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과 미래 가치를 고민할 때 인근 주거지의 주택 가격을 비교 변수로 검토하다 보니 비싼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은 중소형 빌딩 가격도 높아질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반면에 안정적인 월세를 담보한 상권의 중요성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고요. 핵심 상권인 종로나 강남 지역 빌딩의 거래 수요가 압구정이나 한남동에 비해 빠르게 줄어들고 단위 면적당 거래 가격이 역전된 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과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고 시장에 대한 평가 기준도 변화하는 빅블러 시대. 전문가들은 이에 대응하는 자세로 유연함과 창의성을 꼽는다. 부동산업계 종사자들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가지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기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이시군요. 네. 상가와 아까 어디 있었죠? 주거용. 네,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가 요 두 개를 두고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상가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여기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마존 때문에 상가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벌써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아마존 뿐만 아니죠. 우리나라의 뭐 쿠팡 그리고 네이버의 이커머스 등등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에 구두방도 있었고 옷가게도 있었고 네. 그런데 그게 백화점이 지역 상권을 죽여버렸다면 그 패러다임이 재래상권에서 백화점이라는 엄청나게 큰 이제 플랫폼이 생긴 거죠. 가면 주차도 편하고 깨끗하고 먹거리도 있고
어떻게 보면 통합 솔루션, 원스톱 솔루션. 백화점 가면 먹는 것부터 쇼핑하고 뭐 다 되니까요. 자, 그랬다가 이 가격에 대한 어제 말씀드렸던 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차이가 나면서 물가 상승을 노동소득이 못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은 계속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싼 걸 찾게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오늘 기사에 그 기사가 들어와 있나 모르겠는데요. 다이소는 요즘 잘 되죠. 5,000원짜리. 예, 가 잘 되는데, 어정쩡한 중가의 제품을 파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상권이 몰락하고, 예,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가 또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도 아니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면 그나마 기대 언덕이라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는, 상가, 뭐 길에서든 신문에서든 뭐 보면 어디 대란지가 들어오면서 상가 투자하라고 막 이런 거 있을 때 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상가에 관심을 가졌던 게 한 15년 전에 관심을 좀 가져보다가 야, 안 되겠구나. 네, 저는 아마존의 지금의 시총은 이 길거리 상권의 그 상가의 시총을 저는 빨아들였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클라우드가 메인 비즈니스고 성장에 있어서의 그 프리미엄을 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아마존의 시총에는 전 세계의 상가의 시총을 저는 빨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하면 잘못하면 그 공실로 계속 비워둬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앵커 베이비 없애겠다는 트럼프라는 기사이고요. 자, 미국에는 앵커 베이비라는 말이 있다. 닻을 내려 배가 정박하듯이 미국 태생 자녀가 부모의 닻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 자녀를 통해서 미국에 쉽게 정착하려는 원정 출산 관행을 비꼬는 말로 쓰인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최근 M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원정 출산 문제를 뜯어 고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해서 관광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네요.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이 앵커 베이비를 비판해 왔는데 첫 대선에 출마한 2016년부터 줄곧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출생시민권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제도라고 날을 세웠고요.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잇따라 출생시민권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말뿐이었다. 출생시민권은 대통령 행정명령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미국 수정헌법의 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권을 보장받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남북전쟁 이후인 1868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 추가한 내용이었고요.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개헌인데 말처럼 쉽지 않죠. 미국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고 50개 주 중에서 4분의 3 이상 주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군요. 이번에 다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1기 때와는 달리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데에다가 공화당 우세주도 늘어서 난공불락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번 선거에서 더 강경한 국경 대책으로 백인뿐 아니라 히스패닉과 흑인 시민권자 득표율을 높인 트럼프 2기에 이전보다 이민자 단속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그런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트럼프가 험난한 개헌 카드 대신에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출생시민권 제도를 손볼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말폭탄에서 벗어나서 150년 전통의 미국 출생시민권 제도를 바꿀 수 있을까?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속인주의, 속지주의, 그죠? 미국은 속지주의라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우리나라는 네, 부모가 대한민국 시민이어야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중국 동포들 그리고 탈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지급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는 미국은 바뀌기가 힘들겠다라고 바뀌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어떻게 미국에서만 태어나면 시민권을 줘, 이러지만, 미국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나라잖아요.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인구가 유지가 돼야 되죠. 그리고 자본가들이 돈을 벌려면 그 나라의 인구가, 그죠? 계속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역삼각형이 되어가고 있지만, 밑에서 젊은 층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은요, 미국 전체 인구 구조에서 가장 많은 나이 연령대가 28세에서 31세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인구가 어떻게 저렇게 젊게 유지가 되고 있지? 그게 바로 이 속지주의의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부모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게 다 소비잖아요. 예전에 한 말씀 드렸듯이 인구 구조가 28세에서 45세가 많아야 그 28세에서 45세가 보면 전부 다 돈 쓰기 바빠요. 네, 결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애 낳으면 애한테 돈 엄청 들어가죠. 애 키우면서도 돈 엄청 들어가죠. 네, 학비뿐만 아니라 애들이 1년 지나면 옷이 안 맞잖아요. 네, 1년 지나면 옷이 옷, 신발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새 옷 사주고 새 신발 사주고, 또 좀 많이 먹습니까? 그죠? 엄청 먹습니다. 저희 아들이랑 저랑은요, 둘이서 밥 먹으면 5인분 시켜 먹은 적도 있어요. 저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공깃밥을 항상, 보통 보면 저희 나이 때 되면 이렇게 밥을 약간 이렇게 덜어서 드시는데, 저는 밥을 덜어 놓은 부분에 그 밥까지 제가 다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1.5에서 2인분을 공깃밥을 먹는데, 근데 뭐 옛날 이 밥그릇은 이 제사 밥그릇처럼 좀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납작하게 나오는 밥그릇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옛날 따져보면 0.5그릇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많이 먹는데, 이거 말 얘기하다가 또 3000포로 빠졌네. 그래서 이 젊은 그 아이들, 이게 미국의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굉장히 미국의 경제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큰 근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주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구가 유지되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약간의, 그리고 좀 우리나라가 약간 폐쇄적이잖아요. 마인드 자체도 약간 오픈 마인드보다는 그동안에 하도 이제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폐쇄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위에 딱 있다 보니까 약간 섬나라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섬 아닌 섬나라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약간 이 클로즈드 된 마인드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구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국 동포분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정착하는 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까지. 자꾸만 3,000포로 빠지면 3,000포, 4,000포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좋은 일, 나쁜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겪든 좋은 일을 겪든 항상 개선책, 대안 마련, 개선책 이런 게 중요한데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윤성민 칼럼 논설위원이시군요. 이번 대선 때 개헌 일정, 국민투표도 같이 붙이자. 권력 견제 균형도 중요하지만 5년 단임제 여소야대에서 대통령 소신국정 어불성설 한국형 책임정치위에 4년 중임 요게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죠. 자, 윤성민 논설위원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일단 좀 읽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LA 사는 지인의 얘기인데 요즘 그가 자주 듣는 말은 너네 망했다. 네. 됐다는 거죠. 네.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힘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는데 북한 탓할 게 아니라 니네 실제 수준이 요 정도야 라고 조롱한다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기사 한번 읽어드렸죠. 16 사태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성숙된 사회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정치는 아직까지 삼류 맞습니다. 맞는데 니네 정치 수준이 요 정도야. 그 정도 욕 듣는 건 괜찮은데 우리나라 전체 북한 탓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한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또 보면 그 정도로 사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다는 거죠. 자, 그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미국인 중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K-드라마 마니아도 있고 우리를 늘 국뽕 차오르게 하던 접두어 K, 한국 브랜드의 전방위적 활약을 뜻하는 이 K-에브리띵 이란 말도 있죠. 그랬던 K의 위세가 비상계엄 쇼크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K-에브리띵의 딱 하나 예에는 정치가 만악의 근원이다. 네. OECD 국가 중 우리처럼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겪는 나라가 또 있을까? 정당은 정오와 혐오를 교리 삼은 종교 집단이요. 네. 그들 간의 충돌은 진리의 배타적 승리를 위한 종교 전쟁 양상이다. 네. 한국 정치에도 K를 붙인다면 KFC쯤 될 거다. 뭐죠? K에다가 F, 격돌, 싸우고 갈등, conflict, 으로 점철돼. UFC와 같은 혈투말이다. 아, 그러네요. KFC. 이거는 좋은 비유네요. 이런 절망적 정치 상황에서 유화적 반응으로 핵폭탄을 터뜨린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고 윤통은 자신이 불러온 혼란과 국가적 손실에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져야 한다. 그럼에도 윤통이 제기한 한국 정치 모순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 핵심은 권력 구조에 있다. 한국 권력 구조의 정점은 5년 단임형 대통령제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산물이죠. 장기 집권과 독재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이때 5년 단임제를 하겠다고 했었죠. 개헌 정국을 주도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순번제 이해관계도 작용했을 것이다. 네. 그들은 차례대로 대통령을 했고 승자 독식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을 했고요.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죠. 그러나 87체제 권력 구조의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이중적 정통성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점이고 대통령과 대등한 아니 더 비대해진 입법부의 폭주는 노무현 정권 이후 지속해서 노골화됐다. 노골화
했다.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할 정도로 사람을 털어버리는 인사청문회. 이것도 사실 저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 물론 공직에 있어서 저 정도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의 전문성에 대한 그런 얘기보다는 완전히 신상 털기잖아요. 보면.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놓으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와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상 털기를 해버리다 보면 정말 무결점의 성직자 같은 분이 오셔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처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선을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주어진 예산 속에서도 일체 건드릴 수 없는 정부 조직, 국회 상임위가 연중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상당 기간 행정을 마비시키는 국정감사 등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입법부가 시쳇말로 권력의 끝맛을 보는 계기가 됐다. 그 뒤 박근혜에 이어 윤통까지 격대로 대통령 탄핵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점은 견제와 균형의 가치론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 명분에 과몰입한 나머지 우리가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 국정 운영의 효율과 책임이고 대통령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여소야대에 따른 입법 교착을 겪지 않고 소신 국정을 펴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와 대선 총선의 동시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개헌 논의는 사실 전혀 새롭지 않다. 그러나 그가 무수한 개헌 논의가 일정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은 개헌론이 대부분 불리한 전국 타개용으로 제시된 탓이다. 맨 마지막만 한번 볼게요. 87체제의 권력구조는 이제 시한을 다했다. 책임정치를 위한 한국형 방법론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과점화된 정치 틀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기존 정치인에게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다. 불량 정치 상품으로 피해를 보는 정치 소비자,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K의 재진격을 위한 집단지성이 절실한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4년 중임제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도 이거 잘못 투자했네 하면 손절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일식당 투자했다가 손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배가 얘기한 게 형 그 땡전 한 입 못 받고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홀라당 다 날리고 폐업시켰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효율적이려면 투자를 했다가 이거 아니네 하면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고객들 자금을 운용할 때 제1원칙이 황금성의 원칙이에요. 언제든지 여기서 팔고 나와야 된다. 그게 익절일 수도 있고 손절일 수도 있는데 익절이든 손절이든 내가 또는 우리 고객이 원할 때 돈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 라임 그런 사모펀드 사태 보면 돈을 고객이 원할 때 현금화가 안 되는 데다가 막 투자해가지고 약간 폰지 사기처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 저는 이 황금성이 우선인데 그 황금성이란 게 언제든지 내가 찾을 수 있을 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대통령도 국민들이 그렇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 5년 단임제가 된 이유가 그때 그전에는 군사독재 시절에는 7년 단임이었거든요. 7년? 단임인가 중임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요. 그때 87, 60 항쟁 그때 선언 때 저렇게 단임제로 하겠다 라고 돼 있고 그게
대통령의 그런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긴 한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민주화된 국가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미국처럼 4년 중임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 했더니 잘하네. 잘하네. 그러면 4년 더 맡기는 거죠. 잘하는 사람이 더 오래 하면 좋잖아요. 근데 5년 단임제는 잘하든 못하든 5년 만에 끝나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저는 이 5년 안에 봉사의 정신이었고 내가 이 5년 안에 뭔가 해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5년 안에 어떻게든 대통령 끝나기 전에 해먹으려고 그런 그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년 중임제 좀 저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정치도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절할 수 있을 때는 4년 만에 손절하고 잘하면 4년 더 장기 보유. 그죠? 네. 대통령도 장기 보유. 아니네? 그러면 4년 만에 손절. 자, 어제 되게 또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해주는 또 좋은 뉴스가 있었죠. 한강 문학이란 생명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기사 타이틀이고요. 노벨상 시상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저도 잠시 봤었는데요. 자, 한강이 올해 유일한 여성 수상자시고요. 만찬연회에서 4분간 감사의 연설을 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1인칭으로 이루어져 언어는 타인의 1인칭 상상하게 해라고 하는데 요 밑에 기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먼저 보시면요. 또 노벨 프라이즈 돼 있고요. 이 한강시가 스웨덴의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 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왕님이시죠. 하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연미복을 입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서 참 표정들이 좋으십니다. 그죠? 네, 진심으로 축하하는 이런 표정들. 이런 분위기 참 좋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서 한강이라는 사회자의 발음이 울려 퍼졌고요. 검은색 긴 드레스를 입은 한강이 옅은 미소를 띠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입에 1200명 청중의 눈길이 집중이 됐다. 한강이 광주에 살던 8살 때 이야기로 운을 떼자 연회장이 조용해졌는데요. 한강은 영어로 어느 날 오후 산수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아이들과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한 기억이 난다. 길 건너편에도 비슷한 건물의 처마 아래에 비를 피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쏟아지는 비와 팔과 종아리를 적시는 습기를 느끼며 어린 한강은 문득 깨달았다. 세상엔 수많은 1인칭이 존재하는구나. 나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이들을 비롯해서 길 건너편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나로서 살고 있었다면서 각자의 시선으로 비를 보고 있었고 촉촉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어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한 경이로운 순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인칭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한 깨달음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이어졌다. 한강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이런 경이로운 순간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언어의 시를 따라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다른 내면과 마주하곤 했고 이어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잇는 것은
언어라면서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다른 사람의 1인칭 관점에서 상상하도록 만든다. 이런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품게 되고, 문학을 읽고 쓴다는 건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내가 받은 문학상의 의미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며 감사를 전했고요. 한강의 소감 발표가 끝나자 청중은 침묵을 깨고 긴 박수를 이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이 국왕과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서 연회를 즐겼다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대각선? 어디 계셨나 보다, 그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노벨 수상자 중 유일한 여성이 한강 씨였고요. 이전에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에 이어서 네 번째로 상을 받았고요. 아스트디르 비딩 노벨재단 이사장은 시상식 개회사에서 한강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깊이 탐구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노벨상 메달은요, 앞면에는 알프레드 노벨의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한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른 수상자와 달리 문학상 수상자의 증서는 양피지로 제작이 됐고요. 수상금은 한 14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강이 상을 받은 직후에 스톡홀름 왕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영국의 여성 오보의 연주자 겸 작곡가 루스 깁스가 작곡한 암바르발리아를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한림원 종신위원 중 한 명이 스웨덴의 소설가 엘렌 마소는 시상식 연설을 통해서 한강의 작품 세계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설명 내용도 참 좋더라고요. 마소는 한강의 주요 작품을 관통하는 색상은 흰색과 붉은색이고, 흰색은 한강 작품에서 내리는 눈으로 화자와 세계 사이에 보막을 들이우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슬픔과 죽음을 상징한다.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하면서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 상처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마소는 한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현실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인 작별하지 않는다를 두고서는 한강의 작품은 결코 잊어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상처를 입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지만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수상소감도 한편의 시와 같았다, 이런 평이 많았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 버스를 타고 또 창밖을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다가 참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요.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세상의 중심이 제가 중심이고, 주변에 저희 가족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약간 엑스트라, 연극 속의 엑스트라 같은 느낌을 늘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들도 다 또 하나의 새로운 저와 같은 세계의 한 명의 주인공으로 살아오고 계실 건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한강 씨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겠죠. 1인칭에 대한 수많은 1인칭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수많은 다른 1인칭, 다른 주인공들, 내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의 삶의 주인공들이다라고, 그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분들 보면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예, 그런 분들은 요 1인칭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뭐 사업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모임, 공동체, 예, 제일 중요한 덕목은 요건 것 같더라고요. 공감과 이해. 근데 공감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이루어져야 될 액션이 소통, 그죠? 소통과 공감과 이해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기술주는 저가 매수 노려요. 우버, 아마존, 그랩 담을 차례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기사가 요 다음 기사의 후속 기사니까요. 요 테슬라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맨날 빨리 한 30분 만에 해보려고 하는데 벌써 또 거의 50분이 다 돼가네. 자, 최선호주 평가받은 테슬라 신고가 질주, 모건 스탠리 선정 52주 최고가 터치. 이제 신고가가 나버렸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5개월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뭐 140불 찍고 160불 왔다 갔다 할 때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참, 어느새 400불이 넘었습니다. 그죠? 자율주행 리더십 강화 기대가 뭐 블라블라 되어 있는데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테슬라 주가 관련 주요 전망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400불로 상향 조정했고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에 더 낙관적으로 변화, 그리고 차터 스마트는 480달러까지 가능, 뭐 이런 거는 의미 없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 뭐 주가 429달러까지 가능, 뭐 이런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가? 예, 가치 평가가 중요하죠. 그죠? 이번 주가 상승은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이 파워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는 뭐 달러로 매도해야 된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애덤 조너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비중 확대로 등급을 올렸고요. 테슬라를 자동차 부문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그는 미국이 지정학적 경쟁국들의 자율주행 리더십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해서 테슬라의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이어 전기차 생태계에 숨겨진 가치를 계속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책 변동성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민첩하게 행동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에디슨 뉴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는 과거 모델2로 이름이 붙었던 저가 전기차 모델 Q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3만 달러 미만 가격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고, 여기에 시장 규모를 확대할 다른 전기차 모델도 출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머스크가 이끄는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최근 기업 가치를 약 500조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삼성전자보다 1.5배에 달하는 금액이고, 머스크는 연일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주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SNS에 테슬라 시총이 세계 1위 기록을 세우게 되면 공매도를 유지해온 빌 게이츠조차 파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썼고요. 사상 최고가를 목전에 둔 테슬라와는 달리 GM은 이날 사실상 자율주행차 크루즈 사업 철수를 선언을 했고, GM은 사업 확장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과 자원, 그리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로보택시 시장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고요. 다만 자율주행을 비롯한 고급 운전자 안전기술은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면서 크루즈에 대한 지분도 90%에서 97% 확대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는 공매도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그 어떤 경영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는데, 그죠? 근데 테슬라가 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업과 그동안에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머스크가 해왔던 그 한 15년의 역사를 보면 이번에 어려움도 결국은 헤쳐나가면서 또 전진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마 테슬라 140, 160 할 때 많은 테슬라 유튜브들이 좀 잠잠할 때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로봇같이 등등 해서. 그랬을 때 사지는 않더라도 공매도 때리는 거는 그거는 약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크 마하니 에버코어 ISI 애널리스트가 11일 불가피한 시장 상황으로 주가가 하락한 이른바 이탈한 우량주를 찾아 저가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했고요. 월가 최초로 구글 투자 보고서를 작성한 기술주 전문가인 그는 이날 한투 운용이 서울 콘네드 호텔에서 바로 옆에 여의도요. 에이스 빅테크 반도체 투자 세미나에 연사로 나와서 얘기를 했군요. 마하니 애널리스트는 인터넷 플랫폼 종목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기간만 26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술주 탑픽으로 우버를 얘기해 줬네요. 그 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그랩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는 우버는 테슬라 로보택시와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이 발달을 하면서 사업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30% 이상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 차량 공유 수익 이외에 광고 수익도 늘어나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군요. 기술주 투자 지표로는 이 ROAI, 인공지능 투자 수익률, Return on AI, AI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얼마나 리턴 수익을 얻을 건지, 이 ROAI, 요 용어 괜찮네요. 활용해야 된다고 했고요.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가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을 AI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화는 언제 될 것인지 월가에서 화두고, 구글은 신규 코드 작성의 4분의 1 이상을 AI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례에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규 코드 작성에 코딩을 하는데 4분의 1 이상이 AI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기술주는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높은 매출 증가율을 수년간 유지하는 기업인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주는 올해 고공행진 중인 실적에 AI 랠리까지 더해지며 증시를 휩쓸고 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등 시가총액 상위 7개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의 ETF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 69.8%에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피터 린치 책에 보면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하든 70%나 올라서 그러면 앞으로도 70% 오를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뭐 얼마 올랐는가 이런 것보다는 우버를 얘기해줘서 고맙긴 한데, 우버가 제가 처음 얘기할 때 뭐 23불, 21불 뭐 이러다가 지금 하여튼 한 150% 이상 올라가 있긴 한데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 가지 뭐 상황이 급변하고 있죠. 여기서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저는 뭐 이 기사 보시고 혹시나 투자하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저는 주가가 쌀 때, 이건 락바텀이다. 여기서 터져봐야 밑으로 뭐 한 20-30% 빠졌다가 올라오겠지. 근데 위로 갈 때는 뭐 150%, 300%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